날씨는 더워지고 시간은 다가오고 공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늘 불안합니다. 저를 앞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20번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봤으면 6월 달에는 한 번 남았고 7월 달에 4번, 8월 달에 4번, 9월 달에 4번, 10월 달에 많이 보면 3번입니다. 그렇죠? 그럼 16번을 보면 시험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 아주 시원하시겠네요. 이제 시험을 빨리 봐야지 시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다 불안합니다. 거의 다 수험생들이 시험은 다가오죠. 한 8개월 동안, 한 7개월 동안 11월 달부터 공부했다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깨제지하고 아저씨하고 몇 번 다투고, 그렇죠? 아저씨가 막 때려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나?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봐도 점수는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래요. 시험은 딱 한 번만 잘 보면 됩니다. 실제 시험 날에 모의고사는 내신 성적도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그 점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럼 막 불안해요. 뭔가 불안하다고. 이 말이 옳은 말입니다. 뭔가 좀 알 듯하면 시험 보러 가요. 알 듯하면.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알 듯하면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 몇 점? 60점. 만약에 알고 간다. 개론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알고 간다. 그럼 85점 이상 맞아요. 근데 알 듯하면 가. 그래서 60점 맞아오는 거예요. 60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말 했고 계속 그 말 했어요. 어제 학원에도 이 말 했고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 정리 안 돼. 여러분 정리하고 삽니까 세상? 안 되잖아요. 네, 세상살이도 정리가 안 되는데 공부가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 안 되니까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잡히겠죠. 수년과 그러면 제가 수년과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수년과에 대해서 약 95%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수년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10%밖에 몰라요. 그럼 수년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어보는 거야. 개론이니까 개념 물어보는 거야. 개념. 그럼 수년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형가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형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수년과가 내용이 100인데 제가 95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0을 알고 가면 10만 알고. 그러면 이제 수년과가 100인데 제가 90을 알고 있고 시험을 요 70%, 요 정도 70점 정도의 높은 수준을 낸다. 그럼 여러분 다 못 맞춰요. 찍어서 맞춰야 되지. 이렇게 않고 요 정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말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또 이렇쯤 한다 이쯤이면 지금쯤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기본서가 있고 요약 정리집이 있고 만약에 특강이 있다면 특강이 했던 또 얇은 책이 있다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쯤 와서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민법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개론 공부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런다고. 기본서, 요약 정리집, 또 얇은 거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걸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의 속에 있는 답, 제가 속에 있는 답은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이거예요. 속에 있는 답은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뭘 할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속에 있는 답은 제발 아무거나 해라 요건데 밖으로 표시할 때는 가장 편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이걸 민법에서는 비지잉사 표시라고 그래. 맞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 속마음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손이 진의를 알아들으라고. 그럼 뭐 해라? 제발 아무거나 해라. 공부. 다 똑같아. 기본서는 두꺼울 뿐이고 기본서는 자세히 설명 나왔었고 요약증이면 요약해 놓은 거고 또 특강에서 얇은 게 있다. 그건 더 요약해 놓은 거고. 그럼 특강에서 얇은 게 나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걸 하면 돼. 그럼 나는 기본서가 좋아. 기본서 보다가 베개에서 자고 얼마나 좋아. 그럼 기본서 해. 제발 아무거나 좀 하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가장 편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서가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90점 맞는 시험이다 그러면 기본서를 봐야 된다고. 근데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기본서 한번 봤으니까 요약증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가장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설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 되겠지. 근데 안 되는 사람들, 공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넘겼다가 제꼈다가 이제 투자를 했다가 어려우니까 또 가서 감정평가는 더 어려우니까 A는 모르겠다. 개론 던졌다가 민법 하면 통정이 허위표시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 할 필요도 없고 막 정리할 필요도 없고 시험장에 가서 어차피 지문 보고 OX입니다. 아, 이거는 옳은 지문, 이거는 틀린 지문 이렇게. 그다음에 40문제 중에서요. 40문제 중에서 그 5개 40문제 중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5개 지문 중에서 딱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4개의 지문 모르는데 하나의 지문 요거 틀렸네. 그것만 아는 거야. 그거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죠. 이제 그만하죠. 이렇게.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면 이거는 수업이 아니라 아침마당이 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자, 오늘은 투자를 마무리해보고 지난주에 투자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좀 못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론까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투자로 마무리해볼 건데요. 투자론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투자론에서 가장 먼저 지렛대 효과를 했고 그다음에 뭘 했을까요? 위험했고 수익했고 포트폴리오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최근에 잘 나온 것은 3가지 암기사항이다. 3가지. 어떤 경우에 분산 투자 효과를 커집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산의 수를 증가시킵시오. 두 번째,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게 유사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관계수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게. 자, 책은 87쪽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87쪽. 그 87쪽에 상단에 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크게 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요걸 낸단 말이에요. 그거 3개 암기.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지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효율적 전선은 무슨 형태를 보였습니까? 우상향이다. 그럼 왜 우상향합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출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89쪽 가면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라고 나왔습니다. 이 합의 시한가치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합의 시한가치에서 모든 걸 여러분이 알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합의 시한가치에서 그동안 가장 시험에 많이 답이 됐던 게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게 뭐라겠습니까? 역수관계. 그럼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수관계 알고 나면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건가?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디에 써먹습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잔자 들어간 거.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비를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한 조건 나왔습니다. 합의 시한가치에서 원리금 균등상한 조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무슨 상수? 저당 상수. 그러면 됐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을 했고. 자, 92쪽 가면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흐름의 측정, 매각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 있는데 시험은 주로 영업 현금 흐름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92쪽에 영업 현금 흐름 순서대로 암기하고 오른쪽에 출제 유형 몇 개 나왔어요? 7가지. 1번 순상기부터 해서 7번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93쪽 가면 매각수지, 지분복귀액은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끝냈고 95쪽 갔더니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 이 부분 지난주에 제가 진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7번 봅니다.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논리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냐면 다음 중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 형태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그래서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골라보십시오.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논리를 알았으면 여기서는 그냥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것만 기억한다 했잖아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 것 몇 가지 나왔어요? 5가지.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할인기법. 이걸 다른 말로 해보십시오.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할인기법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한다. 여기는 순수내가 있고 현가 들어가는 게 2가지가 있다.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법 이렇게 2개 나눈다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것은 순현지가치법, 수익성수법, 내부순위법, 연평균 수정가법, 현가의 수정법. 그래서 이 현가란 말이 들어간 것은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근데 순수내 이렇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순수내.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순수내는 선생 순수내가 뭔데요? 네, 순수내가 요 순수내죠. 순수내는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OX O. 순수내는 할인기법이다. O. 순수내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O.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다. OX O. 지금 제가 4가지 말했죠. 그 4가지가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야. 가장 최근에는 이거 이제 지금 제가 한 말 28회 때 이렇게 낸다고. 28회 때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다. OX O. 그렇게 요건 이제 암기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비할인 기법이라 하는데 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요 5가지만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작년은 단독 문제 준 게 아니라 지문 줬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는 여기서 지문 주는데 요걸 줘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했습니다. OX, X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 시험 출제 형태는 가장 많이 주는 게 이렇게 박스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할인 기법으로 고르십시오. 비할인 기법으로 고르십시오. 됐죠? 됐으니 차는 이거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배신, 배반.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배신되는 거야, 이거. 요거 나오면 다 맞춰야지. 틀릴 수가 없지,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가면, 이제 시험은 요 연평균 수년가법, 현가의 수학연법은 이름만 알면 되고, 그러면 안 나오고, 이름만 알면 이제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여기 단순 해수기한법, 회계적 순율법, 회계적 이윤율법은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매년 시험에 출제하고, 지난주에 이 어림셈법 제가 승수, 분수식 만든 거 다 해드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했고, 그럼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요건 매년 출제하는데, 어떨 때는 매우 짜증스럽게 냅니다. 계산문제 주고 말아버려. 계산문제. 공식 엄청나게 많은 공식 막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문제 딱 주고 말아버린다고. 작년에는 계산문제를 출제했는데, 계산문제 좀 쉽게 출제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계산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 이론은 별거 없어요. 그냥 분수식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만 하면 되니까. 분수식. 그럼 분수식 오늘 여기 있는 분수식 엄청나게 많은데 다 집에 가서 외웠다. 그것은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다 외웠는데 2, 3일 흘러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승수에서 순소득 승수만 공부하겠다. 내일은 총소득 승수 공부하겠다.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한다 이렇게. 물론 민법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순수내가 매년 나오는데 이 순수내는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그럼 현재가치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현재가치 만든다. 그러면 할인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할인율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여기서 할인율이 답이었어. 할인율이. 그럼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년제가 추가할 때 할인율이 뭡니까? 요구수년. 그럼 작년 시험 문제 가볼게요. 작년 시험 문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중 틀린 거 그래요. 투자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면서 이렇게 내요. 5번 지문에 순현가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OX. X. 얼마나 쉬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순현가가 딱 나오는 순간 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할인율이 뭔가. 그거 그 정도를 내는 거라고. 그 깊은 내용 하이 레벨을 냈다. 그러면 출제자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내니까 그 포인트를 찾아가면 된다. 의미하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요거 했고 오늘은 순수내하고 비율 분석법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이제 순수내 갑시다. 순수내. 순현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법은 사실은 한 묶음이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렇게 구분했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맞춰야 돼. 박스 형태로 나와서 할인기법, 비할인기법 고르라 하면 이제요. 순현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법 요거 한번 해볼게. 이게 자,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는데 순현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익법을 해보겠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요. 자, 투자 대상 우선이고 공통점은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현금으로 할인한다. 이렇게. 그러면 순수내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합니다. 현금으로 할인한다.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들으면 모의고사 보면 또 이거 떠오르지도 않는다고 이게. 예?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우리 학원생이 이렇게 다 같은 시험장에 들어가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 여러분 실제 시험 보는데 근데 1번 문제가 뭐래서 순현가법이 나왔다. 그러면 순현가법은 할인기법입니다. 내가 그 말 해주는 순간 여러분 다 맞춰요. 근데 그게 희한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혼자 보니까 다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했던 걸 잘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그다음에 할인율이 필요하다. 맞죠? 이 할인율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다.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인율 봐야지. 할인율을. 순현가법의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수익률. 지금부터 순현가법에서 뭘 물어보면 무조건 요구수익률 하면 돼. 순현가법은 할인율이든 재투자 수익률은 무조건 요구수익률이야. 순현가법은.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도 요구수익률.
근데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은 뭡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순영가법만 물어봐. 순영가법 할인율은 뭐요? 요구수익률. 이것도 너무 어려웠던지 순요라고 외우시면 될 때 순요. 순요라고. 순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이요. 그렇게 외우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순요. 그러면 순요고 내내 순요 내내네 이렇게.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 순영가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열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요거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되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가는 거야. 할인율. 여기다 이제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더 나와요.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면 요 재투자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순영가법. 이 부동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 무엇을 계산한다?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 순영가법이 뭐냐면 이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때 순영가법은 이 부동산의 순형가를 계산하자는 소리야. 그럼 순영가법은 뭘 계산하고? 순형가를 계산하고. 그럼 순형가 계산해서 어떻게 하자는 소리인데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형가. 이 부동산을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순영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영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요거는 지금 여러분 책이 없는 거고 공통적인 것을 내가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보라는 소리야. 막 쓸라가지 말고. 자, 그럼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갑시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뭘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그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고 1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물어보는 게 요 순영가 있죠. 순영가를 언급을 해요. 순영가 뒤에 숫자는 0 나와야 돼요. 0. 순영가 뒤에 숫자가 1 나오면 틀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순영가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순영가 뒤에는 0 나오고 수익성 지수 뒤에는 몇 나오고? 1 나오고. 그럼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성 지수 뒤에 0 나왔네? 그럼 틀린 말이야. 1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수일이라고 외우시든지. 순영, 수일, 순영이하고 수일이가 좋아했네?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갑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뭘 계산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럼 패턴 봐봐요.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를 계산해야 되고 수익성 수법은 수익성 수 계산하고 내부 수법은 내부 수익 계산하고. 그럼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순영가.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고 내부 수익률 계산됐으면 무엇과 비교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고.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요구 수익률하고 무엇하고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 보였어요? 기대 수익률. 여기에 기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야. 그럼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혹시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오면 올까 있을까? 오야 오.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자, 됐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 그럼 이제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공통점, 그다음에 무엇을 공부했는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순영가법부터 또 보게요. 그럼 순영가법, 수익성법, 내부 수익법 나왔는데 역시 이 화면도 여러분 책에는 없는 겁니다. 자,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법으로 갑시다. 그럼 순영가법에서는 우리는 뭘 공부할 것인가? 순영가법은 순영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영가예요. 여기 이제 출제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야. 출제. 그러니까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 개념과 계산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순영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영가 계산 문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순영가의 개념 물어보고. 그럼 순영가법에서는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하는 게 순영가가 무슨 말인데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순영가를 계산해 볼래? 이거 하고. 그럼 출제 비중은 6대4. 개념이 6이고 계산이 4.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계산은 자주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은 뭘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의 개념과 계산 물어본단 말이에요. 개념과 계산. 그러면 수익성 지수의 개념과 계산도 출제 비중은 6대4.
그러면 수익성 지수 개념이 6번 나왔다. 그럼 계산은 4번 나온다. 이렇게. 자, 이제 내부 수익률법으로 갑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뭘 계산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 그럼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고 내부 수익률의 개념과 계산을 물어봐요. 시험 문제는. 그럼 개념과 계산.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과 계산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개념과 계산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은 딱 한 번 나왔어요. 24회 때.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개념은 열 몇 번 나왔어요. 열 몇 번.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가장 중요해. 열 몇 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순영가 수익성수 내부 수익률의 이제 개념 가자고.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영가의 개념이야. 수익성수법은 수익성수의 개념, 내부 수익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개념 보도록 할게요. 긴장 푸세요, 긴장. 엄청나게 긴장하고 계시는데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십시오. 예? 뭔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왔습니까? 오늘부터 해서 결혼 공부를 뭔가 하겠다. 그거 오래 못 가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지? 자, 그럼 순영가법에서 순영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래요? 할인한다. 그러면 투자 분석은 이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인데 투자 분석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수익과 지출. 투자 분석은 수입, 예상대로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이 지출을 비교하는데 그러면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데 근데 뭐에서 할인해서 그래서 D가 현가란 말이 붙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 순영가 수익성수 내부 수익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현가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럼 순영가 수익성수 내부 수익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요.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순영가 갑시다. 순영가가 무슨 말인가 보게. 자, 순영가는 현금 수입, 꼭 수입이라 할 필요 없어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 써놓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도 어차피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은 전부 다 유입하고 유출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순영가도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써놓고 수익성 지수도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써놓고 내부 수익률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게 빠지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유출액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시험에 순영가가 딱 나오는 순간 순영가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요걸 찾는 거야. 요거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란 이렇게 나오는 순간 현가 있는 거 없는 거 찾는 거야. 없으면 틀린 말. 그다음에 내부 순율이란 그러면 요 현가 있는 거 없는 거 찾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투자 분석이란 말은 자 요거 빼볼게요. 요거 빼버리고 투자 분석한단 말은 현금 유입하고 수입하고 지출, 유출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데 순순에는 할인하기 때문에 뒤에 꼬리표에 현가가 붙는다는 소리야. 현가가 이렇게. 그 현가가 없으면 틀린 말이야. 그럼 이제 순영가는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현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순영가는 빼는 거고. 여러분 앞에가 순자 들어가요. 순자. 요 순자 들어간 것은 빼는 거야. 순자 들어갔단 말은 뺐다는 소리야. 이게.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고. 내부 순위는 갖게 하는 거고. 요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 순영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법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현가니까 그러면 현가 만들 때, 요 현재가치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럼 순영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순율.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순영가란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맞죠?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순영가란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요구수율로 할인한 금액. 요구수율.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순영가란 현금 유입액을 요구수율로 할인한 금액에서 그 요구수율로 할인한 금액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니까.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뺀다 순영가, 나눈다 수익성수, 같게 만든다 내부 수익률.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이다.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도 1억이다. 그럼 두 개가 같아버리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 같아버리면 이걸 빼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0. 0.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치 현가를 빼는 것은 뭐고? 순현가가 되고. 순현가. 그럼 이게 내부 순일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치 현가를 같게 한다. 그러면 순현가가 몇 될까? 0이 되지. 0. 0.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치 현재가 같으면 이 현금 유출의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1억이면 요거 빼는 게 순현가죠. 그럼 순현가는 몇 되는 거야? 0 되고 이렇게 나눈 게 뭐가?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가 1 되는 거고. 그럼 내부 순일의 개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했으니까 그럼 내부 순일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같게 하고 그럼 순현가가 몇 되고 0이 되고 수익성이 몇 되고 1이 되고 요게 열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몇 번. 자, 속일 게 없어서 이렇게 내요. 내부 순일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만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부 순위는 순현가를 1로 만든다. 틀린 말. 내부 순위는 수익성수를 0으로 만든다. 틀린 말.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다. 자, 이거는 여러분 책 97쪽 상단에 거기 단일 투자를 써놓고 바로 위에 내부 순위 박스 나오죠? 거기 이제 열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거기 위에 보면 내부 순위를 개념 계산해서 밑에 기대 순위 나오죠? 기대 순위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다. 내부 순위라고 똑같은 말이다. 그거 책까지만 그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부 순위의 본질이 뭔데? 기대 순위야. 기대 순위인데 그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내부 순위이 기대 순위라 맞는 말이야. 내부 순위 무슨 순위입니까? 기대 순위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건 옳은 지문이라고. 근데 한 번도 안 나왔고 뭔만? 요것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고 순현가를 몇으로? 0으로. 여기 속일 때 순현가를 1로 그런다고. 순현가를 1로. 그럼 틀린 말. 순현가를 몇으로? 0으로. 수익성수를 몇으로? 1로.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 아주 중요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현가를 그동안 출제했던 것을 제가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순현가 출제했던 걸 읊어볼게요.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순현가란 자, 현금 28회 때부터 갈게요. 28회 때 시험에서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내요.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래. 옳은 거. 그래서 3번 지문 3번에 답이 몇 번인가 봐봐요. 옳은 거 고르라 그래서 3번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OX. 답 몇 번? 3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그걸 캐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캐치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라 한가 들어. 뭐라 한가. 순현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 뭐다? 개념. 그 순현가에서 개념은 뒤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다음에 뺐는가 더했는가 보고 뺀다. 순자 들어가면 뺀다 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순현가에서 요 개념, 순현가 개념 잘 물어봤으니까 28회 때 냈고 또 뭐 26회 때 이렇게 내요. 26회 때 순현가란 총 수입에서 유입이 수입이야. 수입.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OX. 다시 해볼게요. 순현가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OX. X. 현가란 말이 없잖아요. 현가란 말.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순현가 출제했고 작년 아까 소개했잖아요. 순현가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그럼 OX? X. 내부 수익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니까. 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순현가란 이렇게 낸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 주는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봐봐. 순현가란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틀려버리잖아. 근데 거기다가 그럼 어쩌자는 소리야? 그럼 나는 민법에서 하나 더 맞겠습니다. 이런 소리잖아. 민법에 2개 더 맞아야지. 이렇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와. 이제부터.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까지가 가장 잘 나와요. 그럼 이제 하나씩 순현가법부터. 그럼 순현가 다 했잖아요.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계산해서 0보다 큰 것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현가 뒤에는 0 나온다, 1 나온다. 0. 그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그럼 이제 순현가법은 개념, 계산 이거 다 했잖아요. 이거. 계산은 지금 안 하고 개념.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포인트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뺀다. 총 수입에 총 비용 뺀다 그러면 틀린 말. 총 수입의 현재 가치. 요 3번까지는 하지 말.
다 했던 말이네요. 그러면 순형가법의 특징, 이제 이 순형가법의 특징,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약간 어렵게 나올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순형가법의 특징, 앞머리 따서 하가 부모라고 이렇게 외워요. 하가 부모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뜻이 안 맞는데, 봐봐요. 이 순형가법의 특징을 보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제시했어요? 4가지 제시했죠. 그럼 순형가법은 특징은 하가 부모, 이제 앞머리 따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1번 합폐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럼 이 합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단 말은 순형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도 내부순위법도 합폐의 시한가치 고려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제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 모든 현금을 고려하는 것은 순형가법도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내부순위법도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수익성 지수법도 모든 현금을 고려해요. 그러면 순형가법만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예요. X. 근데 여기 제가 지금 가치가산원리 부의 극대화, 이거는 이 다음 순환 내용인데, 그럼 가치가산원리 부의 극대화는 옆에가 순형가법만 적용되고 써놨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가치가산원리 부의 극대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설명하지 않았도 이제 답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순형가법도 있고 내부순위법도 있고 수익성 지수법도 있던 거야.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 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야? 순형가법이야.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부를 극대화시키지만 내부순위법은 부를 극대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했네요. 뭡니까? X 그렇죠. 순형가법만 부를 극대화시키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산원리가 뭡니까? 가치가산원리는 우리 시험은 40년 동안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산원리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까지는 갈 단계가 아니고, 그럼 가치가산원리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가치가산원리가 성립한 것은 뭔만? 순형가법만. 그러면 시험은 내부순위법과 순형가법은 가치가산원리가 성립한다. OX, X, 순형가법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형가법의 특징이 이게 잘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순형가법은 특징이 하가 부모인데 아무리 따서, 근데 가하고 부는 순형가법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 다음 순환에 제가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여기에 잘 나오면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말만 기억해도 요거는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막 논리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4번 할인율하고 재투자수를 뭐다? 요구수익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4번에서 5번이 나오는 거예요. 4번에서 5번. 그러면 똑같은 현금을 발생한다. 자, 여기 A라는 분산이 있어요. 그럼 요 A라는 분산이 있는데 요 A라는 분산에서 현금 흐름이 현금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겠죠. 그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수익이 달라지면 그러면 순형가는 달라질까 같아질까?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 요구수익이 높으면 그러면 요 요구수익 할인율이거든요. 순형가 구할 때 할인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할인율이 요구수익이야. 그럼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즉 할인율이 높아지면 순형가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요걸 한 3번 냈단 말이에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요구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순형가는 뭐다? 달라진다. 여기까지 냈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 높아지면,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처음 배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진하게 배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진하게 배웠는데 기억이 없죠? 지난주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구수익률이 상승하면 순현재 가치는 감소한다, 낮아진다. 지난주에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여기서 배웠겠지.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배웠을까요? 아주 진하게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이 없죠?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89쪽 가봅시다. 89쪽에 상단에 이상한 하살표가 나오고 그 밑에 별표가 나오면서 3번 요구수익이 높아졌죠? 순현재 가치는 뭐요? 낮아지잖아요. 근데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런 거라, 이게 공부가. 저는 다 했던 거야. 했는데,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니, 지난주 어디서 했어? 이랬단 말이야. 이게 공부라는 거야. 이렇게 됐고, 순형가는 됐고, 수익성 지수는요?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1보다 큰 거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 개념과 계산인데, 자, 개념. 수익성 지수란, 시험에서 수익성 지수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뒤에 형가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라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분수식 나누기란 말, 나누기. 나누기니까 분자 부모 바꾸는 건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 나오지 않고 수익성 지수가 이론적으로 나오면 두 가지 체크하는 거야. 뒤에 형가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고, 두 번째 분수식이니까 분자 부모 바꿨는가 출제하고. 그럼 분자 부모 바꿨는가 바뀌지 않는가 보려면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수익성 지수를 빨리 써보면 돼. 그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써놓고 나누는 거. 그럼 틀리지 않겠죠. 유입이 위로 올라가고 유출이 밑으로 가고. 그렇죠. 그럼 요거 읽을 때, 수익성 읽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유출하고 지출하고 똑같죠? 지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지출하고 주출하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자리가 바뀌면 OX, X 28회 때 요 자리를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바꿔서. 자, 이제 수익성 지수 끝났습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지금 제가 한 말 이거하고 계산 문제 그거하고는 그 두 개밖에 없고 다른 거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를 계산해서 내부순위의 요구순위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가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부순위의 개념 계산, 요 개념이 중요하고 내부순위의 본질은 기대순위인데 요거는 시험에 출제하지도 않고 그 뭐 박스. 내부순위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순현가법, 수익성법, 내부순위법 비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게 좀 힘들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1시간 딱 채울 겁니다. 그래야 투자는 끝날 거니까.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좀 이따 보기를 하고 이제 봅시다. 요거다. 요게 아니라 요걸 좀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좀 볼게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사례를 들 테니까 요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 A 부동산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D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이제 E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분산이. 그럼 이제 순현가를 구했는데 A가 순현가가 10억이고 B가 9억이고 C가 8억. 요 D가 순현가가 0. 이 부동산 순현가가 마이너스 1000. 그럼 A 부동산 순현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A 부동산 순현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순현가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D 부동산 순현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자, 이번엔 수익성 지수 갑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 A 부동산 수익성 지수가 1.1, B는 1.2, C는 1.3, D는 1, E는 마이너스 0. 그냥 0.9. 그러면 A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D는요? 있죠. 1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 E는요? 없죠. 1보다 작으니까. 자, 이번엔 이제 잘 듣고 대답하세요.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좀 이따 물어볼 건데. 요 A 부동산 내부 순위율이 11%고 B는 12%고 13%고 11로 13이어야 되겠다. 13,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요거 10% 됐습니다. 얘는 7% 됐습니다. 그러면 A 부동산 내부 순위율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됐어요. 몰라요입니다. 왜? 내부 순위율법은 내부 순위라고 요구 순위를 비교해야 되니까. 요구 순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 한번 해서 제가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하지 말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A 분산 내부 순위율법 투자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해야지. 왜? 요구 순위를 모르니까. 그래야지. 그럼 요구순위 이렇게 줄게요. 요구순위 10%입니다. 그럼 A 부동산 투자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부순위법으로. 맞나요? 그렇죠. 그럼 B 부동산
내부 수익법으로 투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잖아요? 자, 그럼 됐어 이제. 그럼 요 D 부동산은 내부 수익법으로 투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요구수익하고 내부수익이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 이론에서는 같다고 나오면 투자 가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영가가 0이다 투자 가치 있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가 1이다 투자 가치 있는 거고, 내부수익하고 요구수익이 같을 때도 투자 가치 있는 거고, 이렇게 같다면 투자 가치 있는 거야. 그러면 요 D는 내부수익률이 10이고 요구수익이 10이니까 같잖아요.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험에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 요 A만 봅시다. A만 보면 이걸 단일 투자라고 해요. 단일 투자안 이렇게 한다고. 단일 투자안. 그럼 A 하나만 보자는 소리야. 단일 투자안. 그럼 A 부동산은 A 분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A 부동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A.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는요? 있죠. 내부수익법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이제 요 D 봅시다. D는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나요? 수익성법으로 있고 내부수익법도 있어요. 그럼 E 볼게요. E는 순영가법으로 투자 타당성이 없죠. 수익성법도 없죠. 내부수익도 없어요. 이제 요거 지문 나와. 지문 요거에. 그럼 뭐라냐면 단일 투자인 경우 A만 D만 E만 보자는 소리야. 그럼 A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내부수익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무슨 말 됐죠? 그러면 단일 투자이라면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결론이 똑같아. 그러면 E는 순영가법이 안 되니까 수익성 지수도 안 되고 내부수익도 안 되고, 요걸 뭐라 하냐면 단일 투자인 경우는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내부수익 타당성이 있다. 그럼 단일 투자이라면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 결론이 같다 다르다? 같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요 3면을 볼 건데, 자, 이제 책을 먼저 볼게요. 책부터 봅시다. 책 97쪽. 97쪽 가장 밑에 봐봐요. 가장 밑에 그 표 밑에 1번 단일 투자의 경우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올라가서 5번 봐요. 올라가서 큰 5번. 올라가서 큰 5번 보면 1번이 순영가가 0보다 크죠? 그럼 수익성이 1보다 크죠? 내부수익 요구수보다 커요. 이렇게. 그럼 2번은 순영가가 0이네요. 그럼 수익성이 몇입니까? 1. 내부수익 요구수익 같죠? 거기 3번 밑에 별표가 동그라미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 단일 투자의 경우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으로 타당성이 있다. 아까 했던 말 표 밑에하고 똑같은 말이야. 표 밑에 1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순영가가 0인 단일 투자는 수익성이 몇이다? 1이다. 요거 최근에 3번인가 네요. 그러니까 순영가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몇 된다? 1이 된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순영가가 0인 단일 투자는 내부수익하고 요구수익이 같다. 맞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순영가법이요. 요거 이 부분 마지막. 그러면 여기 단일 투자 이제 결론 됐어요. 네, 투자의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투자 우선순위. 자, 그럼 지금 칠판에 투자 대상이 몇 개나 봐요? 투자 대상이요? 5개 나왔잖아요. 5개 나오면 요 2는 처음부터 안 해요. 이 부동산은 순영가법, 수익성법, 내부수익법 다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4개 남았죠, 4개. 요 4개 남았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부터 투자할래? 그 말이야. 그러니까 A, B, C, D 요 4개 중에서 당신은 투자 순서가 어떤 것부터 할래요? 그 말이야. 그러면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그럼 순영가법으로 따진다면 순영가 가장 큰 것부터 해야 돼. 그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해보자.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부터야. 그럼 뭡니까? C, 그 다음에 B, A, D. 예. 자, 그 다음에 내부수익법으로 갑시다. 그럼 내부수익법으로 가면 내부수익이 가장 큰 거 B, C, A, D.
자, 요거 지문 만들어 볼게요.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영가법, 수익성법, 내부선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순영가법은 A를 선택하고 수익성은 C를 선택하고 내부선은 B를 선택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상호 배타적이다. 자, 여기 책 6번, 책의 97페이지 하단부의 큰 6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영가법과 수익성법과 내부선별법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예.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이제 저한테 10분만 더 주면 투자로는 끝나 이제. 그러면 요 투자의 우선순위가 순영가법, 수익성법, 내부선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자, 지금 이 부분 했던 거, 요 칠판에 이 부분 했던 거, 단일 투자 아니다. 하나만 보자. 그러면 순영가법이든 수익성법이든 내부선법은 결론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 말은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내부선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순영가법으로 안 되면 수익성지수도 안 되고 내부수도 안 되고 단일 투자이라면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지수는 몇이다? 1이다. 선생님 왜 그래? 그렇게 하고 싶었어. 자, 근데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그러면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마지막. 그러면 이게 4개 중에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론이 달라졌다. 그럼 결론이 다 똑같다 이거야. A, B, C, D, A, B, C, D, A, B, C, D 결론이 똑같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결론이 달라지면 너는 어떤 방법을 할래? 이거 물어본다고. 어떤 방법으로? 순영가법으로. 그럼 왜 순영가법을 해야 되냐면 A를 선택했습니다. 순영가법은. 그럼 A를 선택하면 돈을 10억을 버는 거야. 요 순영가가 돈을 버는 거라고. 그럼 A를 선택하면 얼마 벌어요? 10억. B를 선택하면 그렇지 9억. 그러니까 B 부동산은 내부 순위는 가장 높아요. 근데 순영가는 A보다 적어요. 그다음에 C를 선택하면 8억 번다고. 그러면 자, 만약에 수익성 지수법을 한다고 봐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을 한다면 C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C를 선택 안 해도 돈을 얼마 벌어요? 8억밖에 못 벌어. 8억. 그럼 내부 순위법을 한번 선택하면 뭘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9억을 벌고. 그럼 무슨 방법을 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순영가법. 그게 순영가법이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부를 극대화. 의미하셨죠? 자, 마지막. 상호 배타적이다. 여러 개 주제 중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그럼 순영가법, 수익성법, 내부수익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때 무슨 방법을 해라? 순영가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됐습니까? 예, 그래요. 아까 순영가법의 특징에서 순영가법이 부를 극대화시킨다고 들으셨죠? 그거.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순영가법, 수익성법, 내부수익이 다 마무리됐고요. 그럼 이제 합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한 5분에서 10분 그 사이로 해서 투자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 어림셈법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도록 하고 자, 책을 간다면 99쪽 어림셈법은 봤고 자, 책을 넘겨봅시다. 넘겨서 100페이지 가면 비율 분석법이 나왔네요. 분석법. 어림셈법은 지난주에 봤던 거고요. 분수식까지 해서 안 배운 것처럼 하시네 여러분들. 반대가. 그럼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갑시다. 계산할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서 대부 비율. 그다음에 대부 비율 나오면 지분 비율 나오고 이제 부채 비율 나오고 이제 부채 비율 볼까 부채 비율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나오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익 나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부터 해서 101페이지까지 여기 비율이 6개 나와요. 자, 100페이지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101페이지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영업기금 비율 나오죠. 자, 그럼 이 6가지 나오는데 시험은 몇 번이 가장 잘 나올 것 같아요? 4번. 부채 감당률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 압도적으로.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 좀 진하게 해볼 거고 거기 대부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고 부채 비율 나오는데 여러분이 부채 비율 힘들어하니까 이제 부채 비율 볼게요. 자, 부채 비율 절대 외우지 말라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부동산의 개론은 무조건 남의 돈을 먼저 쓰는 거라고. 자, 이 부채 비율인데 제가 이제 부채 비율을 절대 외우면 안 돼.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면 공부를 잘못한 거야.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 그럼 타인 자본을 먼저 쓴다고 이렇게 타인 자본. 그럼 타인 자본 쓰고 그 밑에 자기 자본.
이러고 나누는 거야. 이게 부채 비율이야. 그럼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저당이라는 거예요. 저당.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지분 이러고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당이 빚이야. 부채야. 부채고 요 지분이 또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이렇게. 그러면 부채 비율이 3개 나왔네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 것이다. 저당을 지분을 나눈 것이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그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요 자본하고 지분이 똑같으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이해됐죠? 이제 또 있어. 대부 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여기에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 대부 비율 나왔습니다.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나오고 더하면 1이 되고 이렇게 나눈 게 부채 비율이야. 나눈 게 부채 비율이라고. 그 부채 비율은 지금 4가지 배웠어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저당, 지분, 부채, 자본, 대부 비율, 지분 비율.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그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저는 이제 부채 비율 다 끝났습니다. 부채 비율 볼게요. 부채 비율. 요 4가지. 부채,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 요거는 유량과 저량을 tes습니다. 자, 요 사례는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가장 중요해. 그 부채 감당률의 수식부터 볼게요. 부채 감당률 수식.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야. 여기 요걸 알아야 돼. 요거.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다. OX? O.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용업소득 비율이다. OX? O. 이 말은요.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OX. O야. O. 봐요. 부채 서비스 1억이야. 근데 순용업소득 2억이라고. 그 부채 감당률이 몇이야? 2죠. 2. 그 부채 감당률 2라는 소리는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다? 2배다. 그 말이야. 지난주에 요거 했는데 이제 기억이 없죠? 선생님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한 것처럼 느껴지죠? 99쪽 가봐요. 99쪽. 책 99쪽. 99쪽에 어림셈법 나오고 어림셈법 바로 밑에 분수식 표현 방법 나왔죠? 제가 요 모든 분수식은 요 1번, 2번, 3번처럼 표현한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소득 나눈 거죠. 그럼 그 3번 봐요. 3번.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이 순소득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7번 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 나눈 값이다. 그럼 이 분수식이잖아요. 모든 분수식은 이렇게 한다니까.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다 잊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분수식 가르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으니까 요거 예전에 배운 것을 지금 되새김하는 거야. 그거 낸다는 게 그거. 우리가 배웠던 거. 요 분수식은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다. OX? O.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용업소득 비율이다. OX? O. 분수식은 배수야, 배수. 그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OX? O.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분수식은 99쪽에 그 상단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3가지로. 모든 분수식은. 그럼 아까 우리 부채 비율 나왔었네. 그 부채 비율도 분수식이었잖아요. 그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분수식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부채 비율은 부채가 자본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다 똑같다니까. 모든 분수식은 이제 됐겠지.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 자, 요 분수식 읽는 법 알려줬고, 그럼 부채 감당률이 뭔가 보자고요. 내가 이 분산에 투자해요. 근데 투자 금액이 20억이래요. 나는 10억밖에 없대요. 10억밖에.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려와야 돼? 10억을 빌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하는 거야. 10억이나 빌려오면 1년에 은행에다가 원리금을 1억씩 줘야 된다. 그 원리금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예요. 2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나는 10억밖에 없고 은행에서
얼마 빌려와야 되고 10억을 빌려와야 된다는데 근데 매년 은행에다가 원리금으로 1억을 갚아야 된다. 부채 서비스 1억이다. 그럼 과연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순영업 소득이 1억만큼 보다 더 많을 것인가 작을 것인가 그거 보겠다는 소리야. 그거. 그러면 이제 투자금이 20억인데 타인 자본 10억이 필요해요. 그럼 10억을 빌려오면 그러면 부채 서비스 1억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 부동산에서 순영업 소득이 8천밖에 안 나오면 그러면 순영업 소득 8천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야 그거. 이거는 누구나 생각한다니까요. 20억짜리 투자해야 되는데 나는 10억밖에 없고 10억에서 10억 빌려온다면 은행에 10억 빌려온다면 요즘 이자율도 비싼데 1년에 1억씩 갚아야 된다. 그럼 과연 임대료 수입이 1억씩 나올 것인가? 임대료 수입이 8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만약에 부채 서비스 1억인데 이 부동산으로부터 순영업 소득이 1억 8천 나올 것 같다. 그럼 1억 갖고 8천 남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1억 5천 나왔다 이봐. 순영업 1억 5천? 그 부채 감당률이 1.5가 된다고. 왜 1.5가 되냐면 그 부채 서비스 1억이고 순영업 소득 1억 5천이니까 1.5가 되죠. 그 부채 감당이 1.5다. 1보다 크다. 그러면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무슨 말이냐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근데 순영업 소득 8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순영업 소득 8천이면 부채 감당률 0.8이 된다고. 왜 0.8이냐면 1억분의 8천. 그럼 0.8은 1보다 작다고. 그 부채 감당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 감당하기에 충분 불충분. 불충분. 요거 돼 요거.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그걸 계속 낸다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나오면 부채 감당률 수식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의미는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1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물어본다고. 1보다 크면 감당하기에 충분, 1보다 작으면 충분 불충분, 불충분 그거 낸다는 거고. 자, 그럼 갑시다. 요 밑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네. 여기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면 충분 불충분? 충분. 왜 충분할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 부채 소득을 감당하기에 충분. 그럼 1보다 작으면 충분 불충분? 불충분? 요거 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되면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 같다는 소리고 그럼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 봐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그 뭐가 돼요?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럼 순영업 소득이 1억이고 부채 서비스 1억이면 그 부채 감당률 몇이에요? 아니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 1억 부채 서비스 1억 부채 감당률 몇이에요? 1. 그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 같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1억인데 이것도 1억이다. 그 부채 감당률 1이잖아요. 그럼 뭐가 0돼요? 세전 현금 수지가 0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에 같을 거고 그 뭐가 0이 되고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되고 이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채 감당률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저 분수식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때 감당하기 충분, 1보다 작으면 불충분.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이 되면 뭐가 0이 된다?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투자로는 책 101쪽에 채무 불이익률 나옵니다. 채무 불이익률 나와요. 그럼 채무 불이익률 나오는데 요 채무 불이익률은 우리 시험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업 경비 비용 필요 없어요. 채무 불이익률은 우리 시험에서 딱 몇 번 나오냐면 지문 2번, 계산 문제 2번 나와요. 그럼 지문은 채무 불이익률 나오면 무조건 요거 찾는 거야. 유효총수득. 요 공식 외우는 거야.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총수득 가지고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외워요. 채무 불이익률 나왔습니다.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까? 유효총수득 나옵니까? 유효총수득. 유효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가 이런 뜻이야. 자, 마지막 투자로 마지막 합니다.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부동산 유효총소득이 1억이야. 요 부동산의 유효총소득 1억이라고 1억. 그럼 요 1억 가지고 이제 영업경비가 있겠죠. 그럼 영업경비가 3천이야, 3천. 그럼 3천 빼고 나서 얼마 남아요?
7천 남죠. 이 7천이 뭐야? 순용업소득이라고. 순용업소득. 그럼 채무 불이익률은 은행에 돈 빌렸는데 은행 돈을 갚아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유효 총수득은 1억이고 영업경비가 3천이야. 그럼 순용업소 7천이라고. 그럼 부채 서비스액, 요 은행 또 갚아. 요거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 총수득이 1억 나왔다. 거기서 경비 빼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은행 돈을 갚을 수 있는가 그거라고. 그러면 요 부채 감당률 아니 요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1억이다. 부채 서비스 1억이다. 그럼 유효 총수득 1억 가지고 경비 빼고 순용 7천밖에 안 남았는데 요걸 가지고 부채 서비스액 1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뜻이라고 그 뜻.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 7천이 되면 여기에 7천이 되면 그러면 유효 총수득 1억 가지고 경비 3천 빼고 순용 7천 남았죠. 이 7천으로 부채 서비스 7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때는 있지. 됐습니까? 있잖아. 순용업 7천이잖아. 은행 돈 7천 갚아야 되잖아. 갚으고잖아.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못 먹고 사노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투자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자,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이 나오면 그러면 유효 총수득이 나옵니까? 순용업소득 나옵니까? 유효 총수득.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 총수득에서 영업경비 플러스 뭐다? 부채 서비스. 됐나요? 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론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뭐 채무 불이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 감당률 매우 중요하고 부채 감당률. 그다음에 순영가가 나오면 그러면 D 현가가 있어야 되고 수익성수도 현가 있어야 되고 내부수도 현가 있어야 되고 순영가는 빼는 거고 수익성수는 나누는 거고 내부수는 갖게 하는 거고 됐죠? 현가가 없으면 OX, X 무슨 방법이 부를 극대화시킨다? 순영가법. 가치 가산을 올려 성립한 것은 뭔만? 순영가법만. 끝. 자, 완벽할 수는 없고 이제 이 다음 순환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거냐. 자, 고생하셨어요. 10분 시간 좀 지체돼서 미안합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금융론으로 갈게요. 쉬었다가.